자, 그 다음에 또 입병해인데요. 입병해가 굉장히 많죠. 회양목에 주로 발생하는 입병에는 입마름병이 있습니다. 회양목, 입마름병. 입 뒷면에 회갈색의 전무늬가 나타나고요. 입 뒷면의 병반 위에 검은 돌기를 형성합니다. 병반 주위에 갈색 띠를 형성해서 족이 낙엽되고 이 건전부하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병든 낙엽을 모아서 태우고 4, 5월에 병 발생 초기부터 보르도액 같은 살균제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참나무에 걸리는 갈색 무늬병, 튜바키아 전무늬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참나무의 갈색 무늬병은 처음에는 젓갈색의 작은 전무늬로 보이지만 곧바로 큰 원형의 전무늬로 이제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잎에 많은 갈색 무늬가 형성되기 때문에 참나무 갈색 무늬병이라고 합니다. 자, 병든 잎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거나 살균제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나무류에 또 걸리는 잎떨림병이 있어요. 소나무에는 사실 잎떨림병이 사실 가장 유명한 병 중에 하나예요. 잎떨림병은 주로 15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의 수관 하부에서 주로 발생이 심합니다. 강우가 많거나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기온이 따뜻해지면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따뜻할 때 그 이듬해 피해가 심해진다. 자, 병든 낙엽은 모아서 태우거나 묻어주고요. 수관 하부에서 발생이 심하므로 어린 나무의 경우 풀깎기와 수관 하부를 가지치기 해서 통풍을 좋게 하는 이런 방법이 소나무 잎떨림병의 방제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칠엽수에 걸리는 얼룩무늬병. 어린 잎에 젓갈색 얼룩무늬를 형성하고요. 병반 위에 검은 점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칠엽수에는 주로 걸리는 게 얼룩무늬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땅에 떨어진 병들을 모아서 태우거나 묻어서 월동 전염원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통풍을 좋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통풍을 좋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밀식을 피하고 빗물 등의 물기가 빨리 마르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있죠. 철쭉에 걸리는 떡병, 민떡병, 이런 떡병이 있는데요. 철쭉류의 떡병의 특징은 처음에는 어린 잎이 기형으로 되고 이렇게 부풀어서 흰 가루가 생겨서 이 떡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걸 그래서 떡병이라고 하고요. 침해된 꽃과 줄기는 발견되는 대로 소각하고 처분하셔야 막을 수 있고요. 싹트기 전에 이제 구리수은제 같은 살균제로 살포를 해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 병해 중에 타르 전무늬병, 주로 단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데에 걸리는데요. 타르 전무늬병은 처음에는 잎에 황색의 전무늬로 나타나지만 여름 이후에는 이게 타르를 발라놓은 듯 용기된 검은 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경용 단풍나무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병든 잎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어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습 발생지에서는 봄에 비가 오면 이제 망코제부 수화제로 살균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흰가루병은 국화, 그 다음에 사과, 배 등에서 주로 걸립니다. 감염된 식물은 초기에는 작고 흰 반점 모양의 균총이 발생하고요. 진행됨에 따라 잎과 줄기에 흰가루 반점이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이라고 하고요. 저녁 때 이 관수나 약재 살포를 피해서 주 야간의 온도차가 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최대한 실내 습도를 낮추는 환경 조절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질소지 비료의 과용을 삼가하고 또 인삼 및 칼리 비료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흰가루병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을음병이 있어요. 그을음병은 주로 이 잔향균에 의한 병과 불안전균에 의한 병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이 그을음병의 특징은 주로 잎에서 발생하지만 가지나 줄기, 과실 등에도 발생하면서 주로 깍지벌레, 진딧물 등의 흡집성 해충의 배설물에 2차적으로 기생을 하면서
부생성 그름병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름병은 주로 깍지벌레, 진딧물 등의 흡즙성 해충의 배설물에서 2차적으로 기생하면서 그름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통기가 불량하거나 가스, 양료의 부족 등에 의한 생육 불량 또는 질소질비료 과다 이런 것들이 발병 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깍지벌레나 진딧물, 가루이 등을 방지하는 것도 그울음병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녹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병에 이제 앞에서는 줄기병에, 입병에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녹병의 특징들, 어떤 기주에 녹병들이 걸리는지, 어떤 녹병의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잣나무에 걸리는 털녹병이 있어요. 잣나무 털녹병. 병든 가지나 줄기의 수피는 노란색 또는 갈색으로 변색이 되고요. 수피가 거칠어지고 나중에 이 수지가 흘러내립니다. 녹병이 걸리면 이렇게 수지가 털녹병에 걸리면 수지가 흘러내리고요. 15년생 이하의 잣나무, 어린 잣나무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녹병에서의 시험 문제의 특징은 중간 기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중간 기주는 잣나무 털녹병의 중간 기준은 송이풀, 까치밤 나무류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녹병을 공부하실 때는 중간 기준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잣나무 털녹병의 중간 기준은 송이풀 또는 까치밤 나무다. 자, 병든 나무와 그 다음에 중간 기주를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중간 기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털녹병이 더 이렇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간 기주를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고 3분의 1까지 가지치기를 해서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요. 녹포자가 발생한 가지를 비닐로 감싸고요. 송이풀 자생지에는 잣나무를 식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기주가 송이풀과 까치밤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잣나무를 식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소나무에 걸리는 줄기녹병, 이것도 녹병이죠. 소나무류의 묘목이나 조림목의 줄기 또는 가지에서 발생하고요. 봄에 일단 황색의 녹포자가 돌출해서 중간기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중간기주의 잎 뒷면에 여름포자가 형성되고, 이 중간기주가 여름포자예요. 그래서 겨울포자태를 형성을 합니다. 자, 중간기주로는 주로 백약작, 참작약, 모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줄기녹병의 중간기주는 뭐다? 백약작, 참작약, 모란이다. 그래서 방제법은 이 중간기주를 제거한다. 자, 또 소나무류의 유명한 또 이 녹병균 중에는 잎녹병이 있습니다. 소나무류의 잎녹병. 자, 이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이 균이 따로 있고요. 또 산초나무에 주는 잎녹병도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류라고 지금 칭한 거고요. 4월 잎에 녹병 정자기를 형성 후 녹포자기를 형성합니다.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에 이제 여름 포자태를 형성해서 이 여름 포자가 8월 말까지 반복해서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8, 9월 중순 이후에 겨울 포자태를 형성하고 담자 포자를 형성해서 소나무 잎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간 기주가 있는데요. 소나무나 잣나무인 경우에는 참치, 개미치, 그 다음에 소나무의 황병나무, 곰솔의 산초 이런 것들이 중간 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참치, 개미치, 황병나무, 산초나무가 바로 소나무류의 잎녹병의 중간 기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간 기주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소나무에 또 잘 걸리는 병이 혹병이 있어요. 소나무 혹병. 이것도 녹병이거든요. 소나무와 곰솔의 가지나 줄기에 형성이 되고요. 혹표면에는 거칠고 조직이 약하여 바람 또는 폭설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이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준은 참나무 쪽이에요. 참나무. 이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준은 참나무류입니다. 참나무의 종류가 많죠. 졸참, 상수리, 신갈, 떡갈 이런 것들 다 참나무류거든요. 그래서 이 참나무가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주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병든 나무는 잘라서 소각하고 소나무와 곰솔 임제에는 뭘 심으면 안 돼요? 참나무를 식재하면 안 된다. 참나무가 많으면 소나무 혹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전나무에 있는 잎녹병이 있습니다. 전나무 잎녹병. 5월 하순 새잎 뒷면에 노란색 또는 흰 가로색의 녹포자가 비산해서 중간기주로 옮겨가고요. 중간기주의 잎 뒷면에서 7월 중 이후부터 여름 포자태가 나타나며 죽은 잎에서 겨울 포자태를 형성해서 월동합니다. 자, 이 중간기주는요, 전나무 잎녹병의 중간기주는 뱀고사리입니다. 그래서 방제법으로는 중간기주인 이 뱀고사리를 제거한다. 각각의 녹병에서 중간기주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향나무에 또 녹병이 잘 걸리죠. 향나무 녹병은요, 4월에 비가 오면 겨울 포자태가 부풀어서 담자 포자는 장미과 수목으로 옮겨가서 녹병 정자에 의한 중복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에 장미과 식물에서 만들어진 녹포자가 다시 향나무 잎과 줄기 속으로 침해해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기주가 어디가 돼요? 장미과 식물이에요. 장미과 식물 중에서도 배, 모과, 명자, 사과 이런 것들이 모두 향나무 녹병의 중간기주가 되는 겁니다. 향나무와 이 장미과 식물은 2k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배나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주변에 향나무를 심으면 또 안 되겠죠. 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나무와 장미과 식물은 2km 이상 거리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식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녹병의 종류 중에 이제 버드나무에 걸리는 잎녹병도 있어요. 자, 버드나무 잎녹병은 병원균은 병든 낙엽 속에서 겨울 포자태로 월동을 하고 다음 해 봄이 되면 겨울 포자는 발화돼서 담자 포자를 만듭니다. 이 담자 포자가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중간기주인 일본 이깔나무를 감염시켜요, 먼저. 그리고 5월에 중간기주에 있는 녹포자는 버드나무로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포자를 만들어서 버드나무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기주는 뭐다? 일본 이깔나무. 다른 말로 낙엽송이죠. 일본 이깔나무가 버드나무 잎녹병의 중간기주이다. 자, 그 다음에 포플러 잎녹병도 있습니다. 포플러 잎녹병. 포플러 잎녹병은요, 여름, 가을에 걸쳐서 병원균이 침입받으면 정상잎보다 1, 2개월 조기 낙엽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생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병든 나무는 아주 급속히 말라 죽지는 또 않아요. 예, 그래서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본 이깔나무, 현호색, 이렇게 두 가지가 포플러 잎녹병의 중간기주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병든 낙엽을 모아서 태우거나 낙엽송이 일본 이깔나무죠. 중간기주 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피해서 식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리나무 잎녹병, 회화나무 녹병도 있어요. 오리나무 잎녹병은요, 6월에서 7월경에 잎에 황색 반점이 생기고 뒷면에 여름 포자가 형성되고 조기 낙엽이 됩니다. 겨울 포자로 이동을 해서 월동을 하고요. 봄에 이 담자 포자가 일본 이깔남에 다시 또 침입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기주로 일본 이깔나무가 있습니다. 오리나무 잎녹병의 중간기주는 일본 이깔나무다. 포플러 잎녹병도 일본 이깔나무, 그 다음에 오리나무 잎녹병도 중간기주가 일본 이깔나무다. 자, 묘포에서는요, 병든 낙엽을 모아 태우고 잎이 필 때부터 가을까지 적용약제를 2주 간격으로 살포해주면 좋고요. 오리나무류의 주변에는 일본 이깔나무를 식재하지 않는다. 이게 방제법이 되겠죠. 자, 이제 녹병의 마지막으로 회화나무에도 녹병이 있어요. 잎, 가지 및 줄기에 발생하고요. 혹에서 겨울 포자로 월동해서 7월에 여름 포자가 반복 전염시키고 8월 중순부터 흑갈색의 포자덩이인 겨울 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동종기생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기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화나무 녹병에는 중간기주가 없다. 자, 병든 낙엽을 가을에 긁어 모아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다. 혹이 생긴 가지도 잘라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다. 감염된 나무는 심지 않는다. 이게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드름 병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줄기에 생긴 병에, 잎에 생기는 병에, 그다음에 녹병의 종류 굉장히 많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들어서 생기는 병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느릅나무에 걸리는 이 시드름병이 있어요. 느릅나무 시드름병이라고 하고 주로 봄철에 감염이 됩니다. 나무좀이 이 나무좀에 의해서 이제 이게 발병이 되는데 목부 형성충비를 가해할 때 이 물관이 노출이 되고 병원균이 이 물관부로 주로 유입이 돼서 느릅나무 시드름병이 발병이 됩니다. 병원균이 수목의 아랫부분에서 뿌리 접목을 통해서 다른 나무의 물관부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미국 느릅나무는 감수성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 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느릅나무나 중국 느릅나무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느릅나무 시드름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염목을 제거하고 유인목이나 페로몬을 이용해서 매개충을 유인한다. 매개충이 뭐죠? 여기 앞에서 보신 나무좀. 네, 이 나무좀이 매개충이기 때문에 이걸 유인해서 죽이는 방법도 방제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나무 시드름병. 이 참나무에 시드름병이 걸리는데요. 주로 광능 긴 나무좀. 얘가 이번에는 매개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이 침입한 후에 페로몬을 발생해서 암컷을 유인하고요. 목재 내 수정 산란을 해서 터널 내에서 생장한 곰팡이를 먹이로 얘네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물관부에서 물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고 시드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주로 신갈나무에서 나타나요. 참나무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주로 신갈나무에서 이 시드름병이 발생이 된다. 매개충이 뭐라 그랬죠? 광능 긴나무좀. 침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감염목은 훈증 처리하는 것도 방제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드름병으로 버티실리움 시드름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로 단풍나무하고 느릅나무에서 좀 심한 이런 증상을 일으키고요. 병원균은 가지에 완만한 시드름 증상을 일으키고 결국엔 고사하게 됩니다. 특히 가지 줄기, 뿌리의 목부에 녹색이나 갈색의 줄무늬가 생기고요. 다른 시드름병과 다르게 뿌리의 상처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된 가지는 벌채하고 감수성 수종은 그 자리에 다시 심지 않는 것이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재부후. 부후라는 얘기는 썩음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재부후, 썩음 증상의 병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군주심재부후병, 심재부후병, 변재부후병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군주심재부후병은 주로 화렵수에서는 아까시 나무에 걸리는데요. 이 아까시 흰구멍 버섯과 이 아까시 제목버섯 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아까시 흰 구멍 버섯으로 이 군주심재부후병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침엽수인 낙엽송에서는요. 일본 이깔나무죠. 해면버섯이나 꽃송이 버섯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초여름 줄기 밑동에 병원균의 자실체인 아까시 제목버섯이 무리지어 발생이 됩니다. 자실체는 초기에는 다망색 반구형 반원형이고 가을이 되면 이게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줄기 방제법으로는요. 줄기 밑동이나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줄기 밑동이나 뿌리에서 주로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상처 부위에 락발삼이나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 같은 이 도포제, 상처 도포제를 발라주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줄기 밑동에 이 아카시 흰구멍 버섯이 많이 나 있으면 이미 나무 밑동이 많이 썩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나무를 일찍 제거해서 도복에 의한 나무가 쓰러져서 넘어지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 이게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주심재부후병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아까시나무 화렵수에서는 아까시 흰구멍 버섯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침엽수에서는 해면버섯 또는 꽃송이 버섯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 심재부흡병은요, 이 버섯의 형태가 화렵수에서는 노루공댕이 비늘버섯, 그다음에 침엽수에서는 덕다리 버섯, 붉은 덕다리 버섯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후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목의 생장이 저하되거나 마른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감염목은 뚜렷한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병증을 빨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균열은 주로 이 횡단 방향으로 균열이 일어나고요. 부된 목질부는 밝은 색을 띠면서 얼룩달룩하고 검은색의 가는 선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재부흡병의 이 방제법으로는 화렵수 줄기나 상처 부위에 발생한 이 버섯 자실체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포자의 비산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기나 가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상처가 난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 메틸 같은 도포제와 살균 도포제를 발라서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변제부흡병은요, 이 버섯의 특징인 구름 송편버섯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사된 줄기나 침목, 그다음에 교량 등의 토목 용재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살아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침입하면 목질부를 부시켜서 말라 죽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화렵수를 침해하지만 이 침엽수에도 침해할 수 있는데 침엽수에는 침해해서 해면상 백색 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방제법으로는요, 이 버섯 발생 부위 및 피해받은 줄기를 이 건전부에서 잘라내서 태우는 이런 방법의 방제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해 분류를 병해의 특징별로, 그러니까 처음에 줄기에서 나타나는 병해, 그 다음에 잎에서 나타나는 병해, 그 다음에 녹병의 형태, 그 다음에 시드름병해, 그 다음에 썩음, 목재부후병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병해에 일어나는 어떤 이 부위의 특징들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도 일단 분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기주식물별로 잘 걸리는 병해를 정리하는 방법,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자주 출제되는 병해 부분에서 기주식물별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 교재의 뒤편에도 보면 기주식물별로 잘 걸리는 병해를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 병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